일부러 어둡게 입고 오신 거예요? 저기 추석 때 영화를 보다가 네. 존 윅 아, 저렇게 입어야 되겠다. 키아누 리브스. 내가 한국의 키아누 리브스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경제나 시장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올릭스랑 이게 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좋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뭐 네릭스죠. 네. 아, 네릭스라고 하나요? 네릭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디 저 종토방 많이 보시는구나. 안 봅니다. 아, 다시 올릭스가 돼야 되는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오늘 제 표정이 제가 웃는다고 해서 제가 웃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굉장히 고통받고 성격이 있고 밝고 좀 이제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하셔서. 네, 저희도 굉장히 고뇌하고 있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한동안 뭐 저희 회사 유튜브든 어디 방송이든 안 나오고 있었는데 칩거.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단어를 써도 제가 입을 털면 사실 이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 CEO. 네네네.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제가 입을 털어야 또 뭐 왜 그런 말 입 벌구 뭐 이런 말 있잖아. 그거요. 입만 벌리면 구랄. 네,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그쵸. 라고 해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한 올해 초부터 제가 와이스트리트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번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한 가을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나오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좀 1,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건데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고 siRNA 기업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숨이 턱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부는 올릭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IR. 2부는 올릭스에 좀 많이 투자하셨거나 관심이 정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심화학습으로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릭스에 대해서 또 올릭스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siRNA 여기서부터 사실은 RNA도 어려운데 그건 아니죠.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mRNA 백신 그렇죠. 많이들 익숙해졌죠. LNP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일반 대중들이 이 DNA에서 m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설명하기가 편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중간에 mRNA라고 하는 핵산 메신저를 거쳐서 이제 단백질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저분자 화합물이나 우리 보통 먹는 알약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즘 다 알고 계신 항체 치료제 이런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에 가서 그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약물의 효과를 내는데 이 siRNA와 같은 저희 이제 핵산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siRNA는 아까 제가 말씀 중간산물 mRNA에 가서 mRNA에 작동을 해서 이 m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그래서 다른 신약 플랫폼에 비해서 한 단계 위에서 약물의 작용을 하는 뭐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수문을 막듯이 그렇죠. 앞서서 뭔가 차단을 하듯이. 그래서 그런 비유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막 넘치는 물을 밀대걸레로 닦아내도 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것. 그러니까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한 단계 위에서 이 억제하는 기술이 핵산치료제,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핵산치료제 기술이 이 siRNA 기술, 뭐 RNAi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RNA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그것도 올릭스 거는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siRNA가 두 가닥의 짧은 RNA가 만나서 이제 이중 가닥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대칭적인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2007년에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벌써. 한쪽 가닥을 짧게 줄임으로써 구조를 비대칭적으로 만든 비대칭 siRNA, ASIRNA라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올릭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SIRNA는 뭐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실시 자유도라고 그러죠. freedom to operate. 네. 그러니까 원천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허성을 가짐과 동시에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대칭형 siRNA가 그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서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대칭하고 비대칭이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요. 예. 저 밑에 가닥 있잖아요. 네. 저 두 가닥 중에서 아래쪽 가닥. 네. 저 가닥이 이제 실제로 표적 mRNA를 만나서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반대쪽 가닥은 사실은 별로 기능을 하지 않거든요.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저 네. 위에 센스라고 써져 있는 저 가닥. 네. 근데 이제 대칭형 구조의 경우에는 두 가닥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 아래쪽 가닥을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할지 위쪽 가닥을 가지고 작동을 할지 구별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저희는 저 위쪽 가닥, 이 필요 없는 가닥을 짧게 줄였기 때문에 아하. 저 필요 없는 가닥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전자의 억제라든지 그걸 소위 뭐 오프 타겟 그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간단한 구조적인 그 변형을 통해서 이제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올릭스 취재할 때마다 이제 궁금했던 건데 이런 이제 가닥이라고 하는 이거 뭐 염기 서열 네, 염기 서열, 네, 알파벳, 뭐 가닥, 네. 근데 이게 어디 눈에 보입니까? A, B, C, D 1, 2, 3, 4 이렇게 써 있습니까? 저 진짜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이게 허탈한 웃음. 이건 뭐 어떻게 아니 그냥 일반인의 눈높이로 봤을 때, 아시죠?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이 그 DNA가 A, G, T, C 네. 네 개의 염기 서열, 저는 이제 알파벳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고 RNA도 DNA와 거의 똑같은 그 알파벳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A, G, T, C에서 T 대신에 U로 약간의 구조가 이제 바뀌는데 네. 그거는 거의 뭐 표준말 대 경상도 사투리 정도 예, 거의 비슷한 그 랭귀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핵산 가닥 안에 들어가는 네. 알파벳 염기 서열이 결국은 우리가 유전 정보라고 하죠. 네.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코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siRNA가 플랫폼 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저 비대칭 siRNA 구조는 이미 뭐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고요. 네. 저 안에 들어가는 알파벳 염기 서열만 우리가 바꿔주면 굉장히 쉽게 다양한 표적 그 질환, 네. 표적 유전자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플랫폼 기술로서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뒷부분에 저희가 그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네네. 파이프라인이 뭐 거기랑도 많아지는 연결이 이유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mRNA 기술도 지금 이제 개발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네네.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에서 그것도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저희가 작년 1월에 네. 이제 MQRX라고 하는 이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siRNA는 mRNA를 억제를 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기술이고 네. mRNA 기술은 우리가 새로운 유전 정보를 mRNA라는 구조를 통해서 넣어줌으로써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네. 근데 이 mRNA 기술이 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시장에 이 상업적으로 나오는 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이 mRNA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백신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mRNA가 하나의 새로운 신약 혹은 백신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사실은 지금은 많이 이슈가 지나갔습니다만 처음에 이 파이저라든지 모더나 다 미국 회사잖아요. 네. 이 미국 회사에서 이 mRNA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그 백신을 못 구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처음에 좀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네,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저희가 어떤 우리나라의 건강 주권 혹은 백신 주권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은 또 새로운 팬데믹이 분명히 다시 올 거고 그 주기가 네. 점점 짧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네. 그래서 이런 mRNA 플랫폼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확립을 해서 네. 새로운 어떤 그 감염성 질환이 도래했을 때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뭐 일종의 뭐 사명감을 네. 가지고 MQRX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저희가
mRNA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하는데 다양한 또 원천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확립을 했고 mRNA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내에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전달체 네. 아까 말씀드린 LNP 쪽으로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막상 그 mRNA 설계 이 제작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그 이미 특허적으로 완전히 그 프로텍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뭐 소위 이제 변형 누클레오타이드라는 기술인데 네. 그 어떤 새로운 화학적 변형이 도입된 mRNA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특허로 보호가 되어 있고 국내에도 그 특허가 진입해 있고 2030년까지 그 권리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저희만의 역시 실시 자유도 FTO를 가지는 변형 핵산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뭐 코로나 백신도 저희가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효력도 좋고 그리고 이 경쟁 mRNA 기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훨씬 완화된 그런 데이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 화이자였던가요? 그 mRNA 백신을 그 합작해서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이오엔텍. 바이오엔텍. 예,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 그 독일 회사입니다. 네. 독일 회사고 뭐 거기도 벤처죠. 사실 벤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시총이 뭐 몇 조가 됐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바이오엔텍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mRNA 연구 개발을 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화이자도 사실은 mRNA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 바이오엔텍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뭐 훨씬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바이오엔텍과 화이자가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바이오엔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이자가 이제 빅파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 진행 능력, 그다음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짐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백신이 출시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mRNA 백신이라는 게 이제 되는구나라는 걸 전 세계가 다 이제 경험을 했고 그렇죠. 그 문이 열려 있고 네. 그걸 이제 올릭스가 MQRX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릭스가 근데 사실 그동안 뭐 우리가 다 이제 설명 못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은 바이오텍의 결정체는 기술 이전 아닙니까? 그죠. 해외에 있는 제약사가 됐든 그렇죠. 이런 파트너사에게 인정을 받고 계약을 하고 바이오텍의 큰 수익 모델 중에 그렇죠.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상을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파트너 없이 임상 3상까지 끌고 가서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은 소규모 바이오텍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소위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뭐 어느 시점이든 그게 전임상 시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임상 2회 이상 뭐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의 효력이 확보된 그 시점일 수도 있고 그런 시점에서 기술 이전을 많이 하죠. 그렇죠.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임상 2상, 3상 간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대치가 커졌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도 겪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앞단에서 빨리빨리 기술 이전을 하는 그 모델이 더 이제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그 올릭스가 근데 라이선스 아웃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차례 하셨죠? 뭐 여러 차례까지는 아니고. 여러 차례까지는 아닌가? 조금 했습니다. 네, 여기 좀 많던데? 그게 이제 대략적인 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2018년에 상장을 하고 2019년 초에 이 프랑스 떼아라고 하는 그 유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안과 전문 기업인데 거기에 저희가 우리 301A 황반변성 프로그램의 유럽 권리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이 떼아에서 이제 글로벌로 이 권리를 좀 확장해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이전의 확장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 301A, 301D 두 개의 안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두 개의 추가적인 그 올릭스 안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해서 최대한 9천억 원 이상의 그런 그 기술 이전을 했고 옵션까지 다 붙을 때. 그리고 이 301A 프로그램이 저희가
언제죠? 7월 6월 말에 이제 IND 신청을 이제 임상 시험 신청을 미국에 해서 이제 그 한 달 만에 승인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일스톤이 지난주 금요일에 입금이 돼서 오늘 네. 좀 전에 보도 자료를 저희가 그런가요?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마일스톤 수령이라는 점에서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얼마인지는 안 밝히시던데. 얼마인지를 그 이제 저희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어서 네네네. 그쪽에서 사실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네. 저희가 안 밝혔는데 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우리가 의무 공시라는 게 네. 작년 매출의 10%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매출이 뭐 37억인가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공시를 하니까 뭐 너네 뭐 4억도 못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많이 받았고요. 예.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네. 쏠쏠하게 예. 쏠쏠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저희가 뭐 푼돈 받고 일하고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301 요거는 이제 안과 질환 네네. 쪽이었고 그게 네. 2019년에 하나, 2020년에 하나 있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갈락이라고 하는 것도 2020년, 2021년 네네.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간 전달이죠.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2020년 초에 이 간 세포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siRNA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유도탄 같은 그런 네. 정밀 유도탄 같은 기술이죠. 그 우리가 갈락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올릭스도 사실은 뭐 엘나이럼이나 에로헤드, 다이서나 이런 뭐 글로벌 RNA 제약회사들은 다 이 갈락을 가지고 많은 신약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왜 우주항공 로켓 기술 개발할 때 로켓 추진체 라고 보면 되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추진체. 예.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여하튼 저희도 2020년 초에 이 저희의 독자적인 그 갈락 그 플랫폼을 확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2020년 6월에 와의 그 연구개발 계약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저희가 보면 10월에 뭐 이벤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네요. 네. 추석 지나고. 네. 예, 올해는 추석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추석 지나고. 네. 그 중국의 한소제약이라는 중국에서 탑 4 정도의 그때는 시총이 거의 한 40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대형 제약사입니다. 저 회사에 저희 이 간 질환, 이 갈락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고, 총액은 한 5,3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업프런트를 650만 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기술 이전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네. 이제 떼아의 경우에는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안과 프로그램을 떼아가 이제 가져가는 구조인데, 네. 이 한소제약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기술밖에 없어. 근데 한소제약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요 타겟들에 대해서 너네가 물질을 좀 만들어 줄래? 하고 그 물질을 만드는 비용으로 선급금을 주고 네. 그다음 물질이 넘어가면 자기들 개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일스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유리한 뭔가 계단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서는 저희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좀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많이 할 수 있고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술 이전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릭스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표현이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 네. 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염기 서열 조작 뭐라 해야 되나? 뭐 조율? 변환? 그러니까 예, 알파벳만 바꿔주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시환? 뭐 네. 다양한 후보 물질들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다. 그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그 의미하고 앞으로 좀 플랫폼이라는 거 어디까지 어떻게 확장해 나가실지 네.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후보 물질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까 올릭스 siRNA의 어떤 틀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템플레이트, 뭐 틀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다가 우리가 질병을 선정하고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 그 유전자를 공략할 수 있는 그 염기 서열, 네. 알파벳을 찾아서 그 틀 안에다가 넣어주면 네. 바로바로 새로운
그 약물 후보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죠. 옛날에 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네. 굽는데 이제 그 반죽은 다 동일하게 들어있고 네, 네, 거기다가 뭐 팥을 넣느냐 뭐 크림을 넣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빵이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뭐 그런 식의 비유를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갤락을 기반으로 해서 간질환 치료제 플랫폼을 갖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전달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달된 조직 내에서 유전자 억제력도 좋아야 되고 또 독성적인 부분에서도 안전해야 되고 네. 이런 이런 여러 가지를 옵티마이즈, 최적화하는 작업은 사실 상당히 긴 기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일단 그게 하나가 성공했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물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간 질환 그리고 피부, 안과 질환 그 세 그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 플랫폼이 뭐 거의 완벽하게 확립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 신약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니 돈은 많은데 돈은 많지만 이렇게 뭐 빅파마들 혹은 엘나이람 같은 그런 회사에 비해서 거의 비하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그 다음에는 뭐 인력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함부로 막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 치고 나가는데 조금 제약이 있죠. 네. 사실은 그런 이유로 기술 이전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일단 하나 쳐내고 네. 또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 개발해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저희의 파이프라인을 늘려 나가는데 우리 자체적인 비용과 노력만으로 다 하기보다는 이제 파트너링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올릭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의 바이오텍들도 네. 신약 바이오텍들은 다들 파트너링과 기술 이전, 컬래버레이션 이런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만 뭐 3대 독자야. 네. 그럼 얘는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장가도 잘 보내야 되고 얘는 무조건 성공해야지 우리 가문이 일어선다. 네.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 뭐 애들 막 10명, 11명 이렇게 낳고 그러면 축구팀 이렇게 나오면 야, 너는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까 네. 저 양자로 좀 가가지고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얘는 대학을 보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분산이 되고 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 전략을 굉장히 유연하게 네.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신약 후보 물질이 많으면.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확실한 플랫폼 기술이 확립이 돼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피부, 안과 그리고 간질환 이 세 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올라갔고 플랫폼이 거의 완벽하게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더 뻗어나갈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피부, 안과, 간 외에도? 있죠. CNS. CNS가 뭐죠? 네. 센트럴 너버 시스템이라고 이제 결국은 이제 뇌질환을 치료한 우리 치매라든지 네. 파킨슨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뇌질환들을 치료를 하려면 네. 결국은 siRNA를 이제 뇌로 브레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네. 뇌혈관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약물들이 뇌로 잘 투하를 못 합니다. 왜냐면 워낙 브레인이 중요하니까. 뭐 다 약물을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네, 막 막아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브레인으로 뇌로 어떤 약물을 그 항체이든 뭐 핵산이든 보낼 수 있는 그런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뇌 쪽으로 네. 뭐 CNS라고 합시다. 그런 이제 그 중추신경,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 쪽으로 우리 siRNA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했고 최근에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은 저희가 최소 1개 정도의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노미네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치매가 될지 파킨슨이 될지 혹은 뭐 PTSD
쪽도 사실 저희 내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RNA, siRNA 기술에 사실 지금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항암제 쪽이거든요. 항암제. 네, 네네. 암세포를 이제 타겟을 표적을 해서 예. 이제 암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이 항암 효과를 내는 그냥 멈춰 있게. 그렇죠. 이제 그런 기술이 아직은 조금 아직 임상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 검증이 된 게 없어요. siRNA 기술로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떤 지금 전략을 쓰고 있냐면 이 항체와 siRNA를 접합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뭐 ADC는 많이 아시잖아요. 네.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항체에다가 어떤 그 약물을 붙여서 네. 우리나라에 뭐 레고캠 같은 경우가 ADC의 그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항체에다가 siRNA를 붙여서 항체가 이제 암세포를 일단 표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항체를 따라서 siRNA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효력을 내는 뭐 그런 쪽으로 다양한 항체 회사들과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몸체랑 꼬리를 같이 이제 엮어서 들여보내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네, 뭐 그런 쪽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릭스가 처음에는 국소 투여만 가능했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라든지 네. 안과 질환이라든지 네, 네. 겉에다가만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 네. 바로 거기에다가 투여를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셨다가 네. 그 다음에 갈락이라고 하는 간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주사를 놓으면 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네. 그 기술을 확보를 하신 거고, 이제 나중에는 팔뚝에 주사를 맞았는데 뇌로도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술까지도 계속 네. 예, 맞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소 투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국소 투여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찌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요쪽 피부 질환인데 피부 같은 여기에다 경우는 그냥 주사를 놓으면 피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요. 네. 왜냐하면은 독성적인 그런 이슈에서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자유롭고, 예. 근데 저희가 안과 치료제 개발을 하면서 저희는 피부에다가 국소 투여하는 기술을 처음에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안과에다 쓰면 되지.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적용을 했는데 와 이게 이 망막 이 안구 쪽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복잡하죠. 정말 예,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다가 주사를 찌르는 거잖아요. 안구 주사를 하죠. 네, 네. 안구 내에다가 눈 아래다가 주사를 하죠. 그러면 그게 네. 이제 이 소위 back of the eye라고 해서 네. 시력이 맺히는 이제 망막까지 전달이 돼서 거기서 어떤 유전자를 억제를 함으로써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에 대한 약물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뭐 이 망막이 가봤습니다. 그 쥐에다가 주로 이제 찔러서 이제 실험 많이 저희 하셨고. 주위에서 많이 했고 원숭이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원숭이 실험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301A 미국 임상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10월 다음 달에 이제 첫 환자 투여가 들어갈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RNAi 쪽에서 안과 쪽 약물로서 FDA의 이 승인을 받아서 임상 들어간 게 2015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약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 301A라는 게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네. 10월에 그러니까 사람 환자 투여를 한다는 네, 거예요. 미국에서 첫 번째 환자 투여 들어갑니다. 눈에다 이제 찌르는. 네. 되게 계속 하시도록 네. 말씀.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소 투여 쪽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코스닥에 상장하신 게 2018년이었던가요? 네. 그 당시에 올릭스 체질 혹은 체격과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이제 됐는데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네. 어떤 내재적인 역량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일들로 봤을 때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제가 글로벌 탑 3에 드는 그런 이 RNAi 회사에서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때와 비교를 하면 그때는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네. 어떤 구색을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미싱 퍼즐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네.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케미스트리라든지 혹은 어떤 이거를 화학적 변형을 다양하게 도입을 해서 전달 기술도 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독성이라든지 혹은 안전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효력도 그렇고 개선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상장 이후에 이 샌디에고 올릭스 US 샌디에고의 케미스트리 랩을 저희가 만들면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뭐 임상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우리 또 보스턴 올릭스 US 보스턴에서 현지에서 또 현지인들로 저희가 영입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그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뭐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요거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재무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그 R&D 센터 짓고 계세요? 네. 사실 요새 이제 건물 이야기 나오면은 약간 좀 부동산 회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R&D 센터는 왜 지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R&D 열심히 하려고 지으시겠지만 저희가 그 2017년에 광교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한 그때 한 330평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 한 30명 정도 직원이었거든요. 지금 직원이 뭐 우리 MQX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90명, 뭐 US까지 합치면 100명 훨씬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면서 좀 생기는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또 영구적인 역량을 펼쳐 나가는 데 대한 제약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새로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작년에 그 산업은행에서 이 정책자금 대출 제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받게 됐습니다. 받아서 그거로 저희가 판교에서 약간 위쪽으로 하면 고등지구라고 있는데 판교에서 서울 쪽으로 좀 올라오다 보면 그 고등지구에 대지를 매입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판교 쪽을 이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가 생산보다는 이 연구 쪽이니까 하드코어 R&D이다 보니까 하드코어인가요? 소프트코어인가요? 이 R&D 회사이다 보니까 좀 우수 인력 유치 차원에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서울에 가까울수록 이 인재 유치나 이 인재들의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건 이제 고민하는 바죠. 그 한 얼마나 들어요? 뭐 정확한 비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뭐 땅은 그렇게 해서 샀고 실제로 이제 건축하고 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광교에 있는 저희 그 공간이 저희가 사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매각하고 뭐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하면은 큰 저희의 재무적인 부담 없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D 하고 연구 개발하는 데 드는 돈만 해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또 이제 지금도 이제 적자 상태인데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또 앞으로 혹시나 자꾸 다른 쪽에다 돈 쓰느라고 뭐 유증을 한다라든지 신규 자금 막 조달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죠. 그 회사의 사정을 뭐 저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마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자금적인 이슈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뭐 소위 이제 코스닥에 뭐 저희가 기술 특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코스닥의 어떤 그 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자본 대비 뭐 적자 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R&D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올 봄에 저희가 CPS 이 전환 우선주
유상증자를 해서 전환 우선주. 네, 예. 네, 네. 그래서 현금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아무데나 쓰고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네. 그럴 회사는 아닙니다. 이 R&D 센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R&D를 잘하기 위한 그런 투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뭐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저희가 우수 인재 유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연구 개발, 뭐 임상 전략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그럼 그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뭐 그렇게 계속 그냥 뭐 유증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 되고 싶지는 않고, 네. 지금까지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한 실적이 네. 시장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 중에 예. 신약, 그 소위 신약 개발 기업 중에 저희 정도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사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네.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사실은 많이 세우고 이제 예.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시장의 기대에는 좀 아직까지는 못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술 이전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게 기술 이전이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이 처음에 하는 게 되게 힘든데, 처음에 하면은 또 두 번째는 처음보다 쉽고 또 세 번째는 또 두 번째도 쉽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 같은 상대방하고 아니면 아니 뭐 상대방을 또 떠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글로벌 그 파마에서 이 회사의 기술을 누군가가 검증을 해줬잖아요. 아, 서로 레퍼런스가 막 쌓이는. 네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계속적인 추가적인 기술 이전, 그 다음에 그 기술 이전의 규모라든지 질이 이제 더 커짐으로써, 네. 뭐 나중에 뒤에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데, 네. 물론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이 있는 이 딜이기 때문에 네.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점점 저희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그 기술 이전의 퀄리티라든지 네. 질적 양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현금적으로도 흑자 전환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그것을 내년으로 내부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왜냐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니까 뭐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그것 때문에 뭐 관리 종목 지정되거나 상폐가 되거나 그런 거는 이제 면제가 다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 자본 50% 초과하는 세전 순손실 발생하면 이거 좀 작년에 한번 했죠. 예. 네. 그러니까 3개년도 중에서 2개년도 그렇죠. 연속으로 네. 그러니까 연속인가요? 그러니까 3년 중에 두 번. 네, 두 번.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말하면 연결 기준 자기 자본 50%를 넘는 세전 순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그 자본 확충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저희의 올해의 현금 흐름,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럼 내년은 이제 뭐 큰 거 하나 해야죠. 그래서 2023년 영업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죠. 네네. 약 4,600만 달러 보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저희가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미 저희의 파트너인 한소제약과 뭐 떼아와의 추가적인 그런 연구 협력을 통해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이 기대하는 예상하는 이 영업 수익은 한 4,6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목표의 달성을 통해서 저희는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때 R&A 기술이 막 이제 주목받을 때 시가총액 7천억 원도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2천억 원대 한 중반 뭐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올릭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모든 CEO는 다 자기네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많은. 네. 뭐 일단 저희 주주 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죠. 왜냐하면 그
올릭스는 그래도 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희 회사를 투자를 이렇게 장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전 저평가라고 뭐 생각하는데 저평가가 오래 지속이 되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평생 먹을 욕을 오래 다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외부적인 환경, 네. 뭐 우크라이나, 뭐 블라블라, 뭐 네. 바이든 블라블라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만큼 빨리빨리 성과를 그동안 못 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인정하고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제가 한 가지 또 저도 이제 뭐 우리 바이오 섹터의 다른 회사들 주가를 보는데 네네. 뭐 기술 이전 실적, 뭐 임상 진입,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신약 회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릭스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좀 너무 가혹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라는 생각도 하죠. 여튼 뭐 그래서 제가 나온 거고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뒤에서 뭐 저희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얘기를 할 저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될 것 같아도 상대방이 갑자기 뭐 상황이 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결혼이랑 똑같은 거죠. 상견례 했다고 해서 뭐 꼭 뭐 식장에 들어갈 때 뭐 그 사람이랑 뭐 마지막에 파혼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시장에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다 우리 회사 좋습니다. 우리 회사 비전이 박습니다. 우리 회사 저평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걸 정량적으로 데이터로 딱 글로벌 R&A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올릭스의 위치나 뭐 비중 어느 정도 될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준비된 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5개 정도의 회사를 제가 뭐 저희를 포함해서 네.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저 회사들은 일단 글로벌하게 RNAi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네. 그리고 기술 이전, 글로벌 기술 이전의 그 경험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5개 정도가 있는데 저 중에서 저희가 뭐 사실 사이런스하고는 저희하고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4등에서 5등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라이람이 이 RNA 간섭 기술이 1998년에 발견이 됐고 네. 2001년에 엘라이람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라이람이 선도기업이죠. 선도기업이고 요게 그 빌리언 달러인가요? 네, 빌리언 달러. 시가총액? 그러니까 27조. 지금 27조가 아니지. 네, 시총. 네. 270억 달러. 270억 달러죠. 네네네. 네. 요즘은 1,400을 곱해야 되니까. 예, 0.2억 2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가총액 한 2천억 원대. 2,800억 지금 뭐 그 정도. 후반.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 밑에서부터 좀 비교해 보자고요. 비슷한 친구랑. 영국에 있는 사일런스라는 데랑은 몸값이 3배가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뭐 기술력이나 라이선스 아웃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희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큰 차이 없고. 네. 그리고 다이소나 그러니까 엘라이람이 이제 선도 기업이고 네. 에로헤드와 다이소나가 그 엘라이람을 쫓아가면서 저 회사들도 소위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을 여러 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몸집을 이제 키워갔고 다이소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노보 놀디스크라고 하는 뭐 비만, 당뇨 이쪽 그 치료제에 특화된 그 덴마크 네.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네. 330억 불의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33억. 33억 달러.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보 노디스크의 자회사가 됐죠. 저 회사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이제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저 회사는 노보 노디스크의 일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그리고 엘라이람도 이미 저 시총을 보시면 알겠지만 빅파마의 이 반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글로벌 제약사가 같이 협업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에로헤드, 사일런스, 올릭스 정도인 것 같아요. 즉 저희는 그 기회, 어퍼튜니티를 이용해서
빨리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네.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탭을 보시면 이 경쟁사랑 같이 이제 비교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임상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빨리 확충을 시킬 수 있는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기술 이전은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기술 이전은 별개가 되겠고, 지금 올릭스가 올 연말이 되면 이상 하나, 일상 2개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사이런스보다는 저희가 이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말이 되면 사이런스보다는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임상 진입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네. 2025년에는 저기 뭐 9개를 써놨는데 저는 뭐 10개 이상의 이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형태로, 네. 그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들어가든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기술 협력, 뭐 제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올릭스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 10개 이상 2025년에는 임상에 진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물론 플러스 이제 정말로 대형 기술 이전 혹은 협업, 뭐 전략적 제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서는 페어럴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제 조금 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파이프라인 막 점검해보고 이렇게. 그러시죠. 네. 일단 물 한잔 하시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릭스의 현재와 네. 미래를 조금 더 스터디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그러려면 당연히 각각의 그 후보 물질과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 네.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우선은 올릭스가 그 물질명을 뭐 101, 301, 뭐 701 이런 식으로 지고 계시죠? 그렇죠. 101이 피부 쪽인가요? 그렇죠? 일자가 피부죠. 그렇죠. 예. 100 단위가 피부. 예. 그리고 300 3자가 안과. 300 단위가 안과. 700 단위가 간주라. 간.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래서 101 네. 이쪽이 비대 흉터 치료제라는 네. 건데, 네. 왜 우리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네. 그 꿰맨 자국 그 위로 이렇게 살이 불룩하게 올라오죠. 네네. 그 보통 이제 큰 외과 수술을 이제 상처의 길이가 길수록 네. 이런 비대 흉터가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네. 또 뭐 체질적인 부분도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커지고 막 확산이 되면 켈로이드라고 하죠. 종양처럼 자라는 경우들이 있죠. 피부가 한 인구의 한 1% 정도가 켈로이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피부 색이 진할수록 좀 더 그 비중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기에 이 101 비대흉터 켈로이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네. 뭐 그런 그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켈로이드 피부 있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1명이니까 1%면 꽤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많죠. 네. 제 친구도 수술했는데 그 꿰맨 자국 위로 이렇게 비대흉터 뿔로 네. 올라와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제가 지난 주말에 네. 그 우리 미국에서 임상 2A 상짐 하고 있는 네. 그 여러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그 이 PI라고 하죠, 우리 그 이 담당 의사, 네. 실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그 컨퍼런스 콜을 네. 했었는데 그분이 뭐 이 흉터 치료 쪽만 한 30년 이상 이제 하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흉터는 예방을 해야 된다. 일단 흉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흉터를 이제 생성을 이제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전혀 없었고, 저희 101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전략은 외과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네. 얘를 선제적으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흉터가 생성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니까 그런 제일 좋은 건 아예 피부를 다치지도 않고 여기를 네. 째릴 일도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은 째서 수술을 한다면 네네. 봉합을 한 다음에 바로 이걸 주사를 찔러서, 해서 그렇죠. 비대 흉터가 생기질 않게 하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불이 나기 전에 꺼야지. 일단 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쵸. 그거를 이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은 특히 피부는 되돌릴 수가 거의 없기 굉장히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올릭스 101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이제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분의 말씀을 제가 코트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본인이 담당한 환자 중에 다수의 환자가 투여를 하고 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 블라인드가 안 풀렸으니까, 네. 사실 이게 블라인드가 풀기 전에는 여기에 뭐 물을 찌른 곳인지 약물을 찌른 곳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뭐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약물의 효과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게 보통 이제 상처가 생겼을 때 비대용토가 잘 생기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임상 같은 경우에는 흉터 재건술, 이미 비대용토가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흉터를 도려내거든요. 외과적으로 잘라냅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요. 체질상. 그래서 저희 지금 임상 전략은 비대용토가 이미 생긴 사람들에게서 흉터 재건술을 하고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제 플라시보, 그러니까 물을 찌르고 나머지 반은 이제 우리 101을 투여를 하는, 그래서 양쪽의 차이를 비교하는, 새로 올라오는 그 흉터의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임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한국에서도 요건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한 이력이 있고, 네. 또 미국에서도 이제 임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투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관찰하고 있죠. 미국? 미국에서 투여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참.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성 데이터는 연말까지 나오고, 블라인드를 풀어서 이제 6개월 효력을 확인하는 그 결과 통계 처리까지 해서 그 결과는 내년 1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파이프라인 현황에서 맨 위에 있는, 그렇죠. 저희가 가장 빠르죠. 네, 저희가 한 푼도 없을 때 아주 예전부터 개털일 때 시작한. 그러면 프로그램이죠. 지금 미국의 이제 페이즈 2는 임상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실제로 사람에게서 효력을 보는 임상이죠. 그래서 투여가 이미 끝난 거고 미국에서는 네.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당한 그 임상을 담당한 PI들의 반응이 굉장히 열광적이다. 요게 이제 국내는 이제 아시아 진역 판권의 휴젤에다가 몇 년 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셨던 거였고, 요것도 그러면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네요. 특히 임상이 끝나고 난다면. 뭐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 POC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뭐 글로벌 제약사들, 이 피부 쪽 특화된 제약사들이 꽤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하면은, 자기는 이거 내년에 뭐 열리는 학회에서 발표하고 싶고, 뭐 자기는 거의 확실하게 이게 블라인드를 풀어도 뭐 자기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랑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포텐셜 그 파트너 제약사한테 뭐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뭐 좀 해줄 수 있겠냐, 얼마든지 저희가 올릭스 기술과 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101A 비대 흉터 치료제, 이것도 이제 미국 임상 이상 거의 막바지 국면.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피부를 타겟팅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좀 비교적 최근에 시작하신 건데, 탈모 치료제.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저희가 최근에 뭐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실제 그 환자의 조직에서부터 굉장히 우수한 이 탈모 억제 효과를 얻어서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정식으로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동물 모델이 있는데, 이게 쥐죠. 네네. 이게 털을 깎은 거는 아닐 테고. 털을 깎죠. 털을 깎은 다음에 털을 깎으면 다시 털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남성 호르몬, 이게 남성형 탈모거든요. 테스토스테론,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를 사실 투여를 하는데, 투여를 하게 되면 저 왼쪽에 있는 쥐처럼 이 세로 털이 잘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는데 제일 오른쪽에 저희 물질을 투여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털이 수북하게 이제 나죠. 보통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좀 대머리가 빨리 된다, 이런 이제 속설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속설 그 있지 않습니까?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고 막 이런 말도 있고 하긴 한데. 우리 좀 헬스장에 가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일단은 생쥐 모델에서는 발모 효력을 확인을 하신 거고, 요거는 아직 정식 임상 진입은 아니죠. 비임상이라고 봐야 되죠. 비임상이죠. 뭐 동물의 질환만 치료하는 회사냐, 그렇게
뭐 사람으로 가야 말씀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 동물 모델에서 이 유효성, 효력과 그리고 안전성, 세이프티가 다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양하게 실험을 이제 해서 거기서 확신을 가졌을 때 실제로 임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모델에서 저희가 효력을 확인했고, 그 독성 시험, 이제 임상 진입을 위한 독성 시험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확보가 됐고, 지금 뭐 자료들 정리하고 있고, 저희 지금 스케줄은 연말에 네. 임상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연말에 임상 일상 신청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이제 승인하는 거는 그거보다 약간의 시간은 좀 있을 거고. 뭐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안과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이제 301A, 뭐 301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네. 황반 변성 네. 치료제죠. 301A가. 네네. 예. 요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황반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망막의 중심부에 황반, 매큘라라고 하는 그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중심 시력을 네.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게 노인성이라는 말은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이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하고, 저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중심 시력을 잃게 돼서 거의 실명에 가까운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데 습성과 건성이 있는데, 네. 습성은 이 망막 뒤쪽에 있는 혈관이 좀 비정상적으로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막 파이프에서 막 새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조직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명에 다다르는 것을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여기에는 루센티스, 아일리아 뭐 이런 그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 매출 거의 두 프로그램 합치면 10몇 조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치료제가 잘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한편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네. 저 건성 황반변성은 현재 약물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혈관과 무관하게 이제 망막에 뭐 찌꺼기가 쌓여서 뭐 그렇게 발병한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저희는 습성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성에도 효과가 있지만 저희의 주 타겟은 이제 지금 현재 약물이 없는, 네. 그러니까 언맷 니즈가 큰 건성 황반변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미국에서 일상 IND가 승인이 된 승인 났습니다. 네. 근래 네. 같은가요? 지난달에. 네. 승인이 그러면은 났고. 이제 막 임상 일상에 들어가는 네, 단계. 다음 달 10월에 저희가 첫 환자에게 예. 투여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의 스케줄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황반 변성 치료제?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일단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눈이라는 이 기관이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민하죠. 기관이잖아요. 예민하고. 그래서 이 세이프티,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상 뭐 단회 투여 그리고 반복 투여까지 해서 한 2년 정도 지금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세이프티가 확보되면 떼아한테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임상 이상부터는 떼아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망막하 섬유화증. 섬유화증. 이것도 참 어려워요. 뭐 이게 쉽게 301D라고 하는데. 그 301D는 아직도 저희가 이제 전임상 단계인데, 그 301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습성 황반변성이든 건성이든 망막에 자꾸 상처가 생겼다가 나왔다 이러면은 네. 아까 우리 흉터 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생겼다가 아무는 과정에서 흉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섬유화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섬유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 말기로 가게 되면은 이 또 섬유화에 의해서 시력을 영구하게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섬유화라는 게 막 굳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망막에 흉터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흉터가 생긴 조직은 뭐 그게 제대로 이 시력을 그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못 할 거잖아요. 예.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301D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반 변성 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일상 IND 승인을 받은 상태고, 네. 망막하 섬유화증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지금 비임상 단계. 네, 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요것도 일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나요? 조금 걸릴 겁니다. 네. 망막색소 변성증도 있고.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해서 네. 안과 쪽에 특화된 우리 siRNA 플랫폼을 이제
셋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확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떼아에서는 지금 황반 변성 치료제 쪽을 이제 사갔는데 네. 다른 것들도 좀 뭐 요청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떼아가 이제 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예, 요거 잘 되면 우리 옵션을 몇 개 더 좀 예, 두 개의 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떼아랑 옵션 행사 여부 네. 그다음 그 외에 추가적인 협업에 대한 뭐 그런 논의들을 좀 되게 액티브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제 연내에 떼아로부터 오늘 저 지난주에 들어온 마일스톤 외에도 네.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 좀 꽤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떼아가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간 질환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네. 네네네. 간 질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유도탄처럼 네. 간으로 찾아가서 네. 이것도 질환을 이제 사전에 또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703A, 702A, 예. 703A가 B형 간염이네요. 비형 간염. 네. 네. B형 간염 좀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조금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뭐 비형 간염이죠. 비형 간염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약물들과 달리 이 siRNA를 이용해서 네.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 자체를 공략을 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게 막아주는 네. 뭐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이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깔락 분야, 이 간질환 분야에서는 저희가 후발주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 다른 경쟁사들의 프로그램들이 뭐 비임상 자료 혹은 임상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저희의 올릭스의 깔락 플랫폼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얻은 결과로서는, 대부분의 기존 siRNA, 타 siRNA 치료제에 비해서 저희가 동등 혹은 우월한 효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대한 검증도 잘 됐고, 그리고 이 저희의 703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703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한데 네. 굉장히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질, 그러니까 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협력에 대한 전문 용어 입질. 입질. 네. 네. 우리 달라.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하자.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바이러스성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물에 요즘 다들 siRNA를 이제 얹어서 컴비네이션, 컴비 테라피를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가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데이터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어제도 한 군데서 연락이 왔고 네.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뭐 이 부분은 아직 좀 초기 단계라서 네. 저희는 뭐 내년 정도에는 좀 뭔가 구체적인 어떤 협력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요것도 이제 임상 들어가서 뭔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구체화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상 들어가기 전에도? 네네네. 그 전에도 될 수. 왜냐하면은 뭐 데이터들이 워낙 객관적인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first in class,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없던 약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좋아하는 파트너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뭐 우리 임상 2 이상 정도에서 결과는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유사한 이런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siRNA 치료제들이 지금 임상에서 POC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에게서 효력들이. 요거 일단 저희가 띄워놓은 화면이 있는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제 눈에 봤을 때는 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쥐가 누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은 그냥 파란 그림, 빨간 그림밖에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설명 그림은 좀 해주세요. 네네네. 왼쪽은 이제 쥐에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갈락 siRNA를 찔렀을 때 네. 저기 간으로 굉장히 잘 간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우측에 빨간색 SI3라고 써져 있는 것은 네. 저희가 저희 이 siRNA를 형광 표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 조직을 떼가지고 이렇게 형광을 보니까 실제로 간 조직에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더라. 네. 저 파란색은 세포 핵이에요, 핵. 네. 네. 그러니까 핵 주변에
저렇게 실제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으로 잘 찾아간다. 네, 찾아가고 잘 들어간다. 네. 네. 이 슬라이드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시 이것도 플랫폼을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근데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최적화하는 작업에서 다양한 화학적 변형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바닥에 누워 있는 놈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아, 그러니까 100%에서 얼마나 우리가 떨어뜨리느냐. 유전자 발현을. 그러니까 지금 저기 노란색으로 표지한 네. 지금 표지하신 저 놈은 95% 이상. 그러니까 원래 내 유전자가 100이 발현이 됐으면 네. 5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한 번 찔렀는데 그 효력이 50일까지도 유지가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막 물질을 이것도 찾아보고 저도 찾아보고 다양한 했는데 과학적 변형을 해서 플랫폼 최적화를 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요 놈이 가장 효력이 좋다. 있고 유지 기간도 좋은 길다. 걸로 확인이 됐다. 네. 50일. 그래서 생쥐에서 50일 정도면은 사실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한 6개월 정도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지금 우리 올릭스만의 기술은 아니고 뭐 저희가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갈락을 이용한 siRNA 타겟팅은 기본적으로 한 번 투여했을 때 효력 유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아주 짧으면 한 달에 한 번. 기존 것들. 네, 그 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해도 효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쟁사들의 기술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럼 기술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어떤 타겟을 쫓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희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임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702A, 703A 그러니까 비형 간염하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네. 요거는 임상 들어가는 게 지금 언제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일상.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여름쯤 저희가 신청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우리 내시. 사실 오늘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요거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네. 근데 치료제가 없다고 요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럼 일단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임상 신청을 언제쯤 보시나요?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 하반기. 예.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거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경쟁사 대비 유사한 네. 경쟁력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사가 안 하고 있는 타겟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타겟 표적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갈락 플랫폼이 확립이 되자마자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보스턴에 하버드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버드 의대를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네. 하버드 의대 3명의 간질환 전문가를 과학기술 자문단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아주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에런 하킴이라는 친구인데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천재 같은데 네. 그 친구가 저희에게 이 타겟을 올릭스가 해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제안한 타겟입니다. 요분들이 이제 그 간 질환 네. 특화되어 있는 네. 자문단이죠, 자문단입니다. 네네네. 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에론 하킴. 예. 에런 하킴이 저희에게 제안한 타겟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조금 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저 타겟은 어떤 타겟이냐면 그 우리가 어떤 신약 표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죠. 네. 우리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네. 뭐 세포주 모델에서 혹은 동물 모델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생화학적인 패스웨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타겟이 좋겠다라고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인간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타겟을 발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UK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네. 한 50만 명의 그러니까 DNA, 네. 이 지놈, 게놈을 다 시퀀싱을 한 거예요. 염기서열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이 염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뭐 이 SNP, SNP, 뭐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그 변이에 따라서
한 100만 개 정도의 변이가 있는데 네. 그 변이들이 이 50만 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발굴된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아예 유전자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개하면 또 누가 따라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간 질환이 덜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간도 덜 생기고 뭐 간 경변도 덜 생기고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그 사람들은 유전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간 질환에 덜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siRNA를 하기에 딱 좋은 타겟이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발현을 낮춰버리면 되니까. 그 유전자가 간 질환을 불러오는 그치. 유전자니까 네. 그걸 딱 타겟팅한. 네.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이후에 공개할 생각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사람에게서는 검증이 된 타겟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타겟에 대한 신약 개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뭐 맨날 동물 병만 고치냐 뭐 그런 얘기를 뭐 비임상은 해야 되니까. 합니다만 예. 동물 모델에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실제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동물과 동일한 생화학적인 그 네. 패스웨이가 안 나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서 이미 검증된 타겟이고 역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임상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타겟이고 우리 경쟁 요 방식이. 아니 이 타겟에 대해서는 우리 경쟁사 누구도 이 타겟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위 first in class로 네. 지금 개발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결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쥐 마우스 모델에서의 결과도 좋고 또 원숭이 모델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효력을 확인을 했고 네. 지금은 아예 원숭이 내시 환자들 그 있거든요. 네. 중국에 가면 이 원숭이 중에 좀 나이가 많은 원숭이들 뭐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하는 원숭이들 그런 원숭이들만 모아가지고 네. 이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는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소위 글로벌 빅파마랑 얘기를 해왔고 최근에 저희가 뭐 이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임상 1상 신청이 내년 하반기라고 보셨고 근데 벌써 이제 빅파마가 전문 용어로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입질이 좀 크게 들어왔죠.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공시라든지 문서로 확인이 됐을 때 됐다. 할 수 있는 당연하죠. 거지.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변수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거 안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막판에 깨질 수도 있고요. 예. 그 실사 과정에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에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간 쪽 외에도 또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폐 쪽도 있고. 네. 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과보다 더 힘든 게 이 폐더라고요. 너무 민감하고 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폐 조직이 워낙 민감하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발성 폐섬유 IPF 치료제 개발을 하다가 다시 지금 플랫폼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플랫폼 최적화를 다시 하자. 저희가 이 특발성 폐섬유화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던 과중에 특발성 폐섬유화라는 건 갑자기 폐가 굳어버리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숨을 못 쉬고 맞아요. 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약물도 없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고 저희가 이제 국소 투여 이제 흡입의 형태로 이제 폐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폐 조직이 너무 민감하고 이 독성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독성을 완화하면서 이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작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폐는 진짜 정말 쉽지가 않은. 네. 다시 이제 찾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네. 근데 우리가 안과 네. 쪽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유사한 플랫폼이 또 이제 아까 CNS 이 뇌 쪽으로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좀 폐 쪽도 저희가 뭔가 브레이크트루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뇌, 네. 신경질환 타겟, 그것도 여기 이제 나오는데, 네. 예. 아까 뭐 치매라든지, 뭐 파킨슨, 예,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뇌까지 이제 전달되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거의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척수강 주사를 합니다. 척수강 주사요? 그러니까 우리 그 출산할 때 무통 주사 맞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척추 그 사이에 그 공간이 척수에다가.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찌르면은 그 뇌까지 갑니다. 아, 그 방법 엘라이람도 지금 그 방법까지 왔고요. 어.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 방법으로는 굉장히 잘 갑니다. 굉장히 잘 가는데 뭐 최적화 작업을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사실은 척수강 주사라 하더라도 이게 약간 뭐 인베이시브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질병이 얼마나 이 소위 그 devastating disease냐, 얼마나 그 이 심각한 질환이냐에 따라서 척수강으로 주사를 해서 효과가 난다면은 척수강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승인받은 그 핵산 치료제 중에 이 신경계 쪽은 전부 다 척수강 주사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립이 됐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정맥 주사라든지 피하 주사를 통해서 뇌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기술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와 뇌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플랫폼을 셋업하는 단계라고 했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서 볼게요. 많습니다. 전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여기다 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가 임상에 진입한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진입할 프로그램들이 네.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대부분 뭐 정리를 하기는 한 건데 네. 우리가 원하면은 무궁무진하게 파이프라인은 도출해낼 수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그 물질들을 가지고 효력 시험을 하고 독성 시험을 하고 임상에 진입하는 과정에는 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 확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 네. 그 다음 단계는 신약 개발 다른 신약 개발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자본과 이 인력과 그런 시간과 그런 싸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눈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타겟 혹은 뭐 파트너가 관심이 있는 타겟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해낼 수 있고 네. 뭐 그런 단계까지는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고 계시고 요게 그래도 이제 시간이 가면 어떻게 진행될지도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요게 이제 2022년 네. 현재고 23년도 네. 내년 즈음으로 가면은 간 쪽에서 좀 달라지는 두 것들이 개가 일단은 들어가죠. 요게 23년이 되면은 말씀하신 그 간 쪽에서 네, 저거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요게 이제 내년 뭐 하반기, 네. 내년 가을, 여름쯤.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네. B형 간염을 내년 여름쯤 그리고 뭐그 비알코올 지방 간염을 지금 하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 뭐 네. 물론 또 이거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있겠죠. 네. 내년에 그래서 간 쪽에서 조금 의미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 네.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볼게요. 네. 2024년 이제 되면은- 301D 그 섬유화, 망막 섬유화증 네. 임상에 들어갈 거고. 일상 진입하고 네, 일상 진입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한소제약과 하고 있는 타겟이 706AB거든요. 네. 저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이제 임상에 들어가지 않겠냐. 요거는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네. 요게 이제 중국의 한소제약과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24년까지 가봤고 25년 계획도 네. 25년에는 한소제약계 일단은 두 개가 다 들어가고. 네. 그쵸? 임상에 네. 그리고 우리 CNS 쪽에서도 한 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 CNS가 저기 마지막에
401A. 밑에 면역 항암제나 신경, 뇌 신경이나 이쪽에서 뇌 둘 중에 한 개 정도는 저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것들이 꽤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아서 그럼 총 몇 개? 총 지금 9개 정도가 되죠. 9개 정도가 되는데 저는 뭐 304C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간 쪽에서도 한 개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떤 재정적인 현황과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뭐 임상에 한 7개, 8개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풀 바스켓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프라이어타이즈를 좀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그렇죠. 뭐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동안의 그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거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돈은 잘 받고 있느냐, 뭐 옵션은 더 행사를 하는 거냐, 더 확장이 되는 거냐, 이거 많은 이제 주주분들도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나쁜 얘기부터 할까요? 야, 그러면 나쁜 얘기부터 하시죠. 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이죠? 유럽 바이오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 실명은 밝힐 수 없고 비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힘든데, 근데 뭐 시장에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역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도 약간 한소제약이랑 비슷한 컨셉인데 저희가 150만 불을 받았고 이제 본인들이 타겟을 몇 개를 줘서 저희가 그 타겟들에 대한 물질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하는 이런 이제 구조의 딜이었는데, 뭐 제가 뭐 시장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기술 개발 잘했고 좋은 물질을 넘겨줬는데 그쪽 회사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 환경 변화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단기간 내에 뭔가 시장이 원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그 회사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없이 제가 이거를 뭐 이 스토리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한 템포 이 한 챕터는 제가 접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아주 큰 성과를 그 프로젝트에서 도출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그들이 더 이제 진행을 해서 정식 계약까지 해야 되는데 그 거기에서 조금 좀 딜레이가 꽤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에는 아직은 나와 있지도 않은 것들이고 전혀 별개의 이슈죠. 프랑스 떼야 쪽에 내보냈던 것도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떼야는 뭐 일단 우리 301A 임상 잘 들어가서 마일스톤 받았고 뭐 301D 하고 있고 옵션 행사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뭐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내에 떼야로부터 이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 꽤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갖다 주는 데가 떼야네요. 그럼 현재까지는? 떼야랑 한소랑 뭐 이제 한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소제약은 사실은 개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소에서 나머지 2개의 타겟에 대해서 2+2 계약인데 옵션 행사를 추가로 우리는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연내에 옵션이 들어오면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6-70억 정도? 그러니까 옵션만. 추가로 행사하는 것만 한 6-70억 정도 될 수가 있는. 떼야 거는 뭐 아직은. 떼야는 지금 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60억, 70억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소제약이 옵션을 행사했을 때 뭐 어프론트 정도. 옵션에 대한 어프론트죠. 뭐 그 이후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떼야가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마일스톤을 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얼마 전에 입금이 됐다 했는데 이런 거는 근데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알려주지 말라고.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쪽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가지고.
내년 그 매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시의 기술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시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타겟이 이미 사람에게서 검증된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물질만 괜찮으면은 전임상 단계에서도 가져갈 의향이 충분히 있다. 일단은 관역이 어딘지는 확인을 한 거고. 그렇죠. 여기 화살이 그 관역을 우리가 이제 쏠 수 있는 물질도 잘 만들었고, 그 물질 가지고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반대로 소동물 그리고 원숭이에서 효력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시점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유럽, 뭐 중국 되게 이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제약사들에서 올릭스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네. 혹시 국내에 있는 제약이라든지 국내 쪽 대기업들은 혹시 올릭스에 관심 보이는 회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예. 네. 역시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국내 대기업 한 군데에서 저희의 이 RN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왔고 그리고 어떤 전략적 제휴를 전제로 한 예. 그런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런 핵산치료제 RNAi라는 이런 그 3세대 신약 기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네. 네. 근데 아까 저기 뭐 추가 증자라든지 이런 계획은 이제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굴지의 대기업이 그건 다르죠. 그거는 지분을 이제 갖고 싶다 하면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략적 투자는 그렇죠. 일반적인 금융적인 투자와는 다르죠. 별개라고 뭐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투자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을 위해서 이 같이 이제 그 이 한 원팀이 되기 위한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떨어져서 뭐 삼자 배정 유증을 한다든지 주주 배정 유증을 한다든지와는 다르죠. 전혀 다른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가 해서 한번 미리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근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쭉 이제 비전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좀 주주분들한테 또 혹은 올릭스를 이제 막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환경이 어렵고 이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릭스가 뭐 상장 이후 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핵산 치료제 RNAi 치료제라는 이 제3세대 신약 플랫폼에서 글로벌 제약사로 나갈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믿어달라는 얘기는 이제 뭐 못하겠고 저희는 계속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올릭스는 그래도 올릭스의 길을 가겠다.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 멘트? 지금 애드립입니다. 근데 사실 주가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렇죠. 네, 그 뭐 이해됩니다. 저는 이해되고요. 내 소중한 그 자산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약속을 좀 못 지키거나 혹은 일정이 지연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바이오 특히 신약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네. 그 실패 속에서 하나의 잭팟이 터졌을 때 이제 그렇죠. 그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저 머니투데이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뭐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그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상당 부분 결실을 이루어내서 내년에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주분들도 좀 잘 주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올릭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바이오 기업들 다 마찬가지고 다른 뭐 제조 IT 기업들 다 맞추면 다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CEO가 그리고 창업자가 직접 나와서 우리는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에 문제 없고 비전은 이러하다 이렇게 밝혀주신 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어떤 큰 변화나 이런 거 나타날 때마다 와이스트릿을 찾아주십시오. 3% 갔다가 0.3%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홈런 하나 치면 그때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